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퀴즈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솔빈 씨, 믹스커피, 밀폐용기 반찬통, 그리고 이태리 타월,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뭘까요? 갑자기 너무 훅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요? 이것들의 공통점이라 사용하면 편리하다, 간편하다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빈 씨가 말한 거가 힌트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발명된 이후로 우리 삶이 간편해지고 편리해졌는데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정답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명된 물건들이라는 겁니다. 믹스커피와 밀폐용기가 국내에서 최초로 발명됐다니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이네요. 이것들이 없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정말 불편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발명품은 우리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주죠. 오늘은 5월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서 재미있고 유익한 발명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두근두근.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위대한 발명 이야기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인류 문명은 발명과 함께 발전해 왔으며 발명 안에는 인류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혁신적인 발명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며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에디슨 하면 떠오르는 전구부터 발명이 세상을 바꾼 사례들 정말 많은데요. 발명에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 전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에서 과학기술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융합교양학부에서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사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최형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과학 프로그램을 2년 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과학과 관련된 특별한 날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솔빈 씨는 발명의 날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초등학교 때인가 이 발명의 날을 기념해서 아이디어 경쟁대회 같은 걸 열었었거든요. 그때 이 발명대회를 처음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 교수님, 제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5월 19일이 발명의 날이 된 건가요? 중요한 발명이 일어난 날이기 때문인데요. 이날이 발명의 날이 된 이유는 바로 세계 최초의 치구기가 우리나라에서 발명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치구기. 기록에 따르면 세종 23년 4월 29일에 치구기가 발명이 되었다고 나오는데요. 이것을 오늘날 양력으로 환산하면 1441년 5월 19일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치구기는 서양의 비슷한 발명품보다 200년 이상 앞선 세계 최초의 발명이고 또 기록으로 날짜와 만든 사람이 분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날을 발명의 날로 정하게 됐습니다. 발명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인류의 역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짚어볼 게 발견과 발명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한자어로는 두 말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점을 인식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발견은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것을 새롭게 알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이제 발명은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불에 관한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불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활용해 왔는데요. 인류가 불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발견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불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죠. 산불이라거나 화산이 폭발했다거나 벼락이 친다거나 했을 때 이제 불이 타는 것을 보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 불을 생활에 이용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난방을 하거나 요리를 해 먹거나 하면서 불의 쓰임새를 많이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을 더 쉽게 얻고 싶고 불을 더 잘 간수하고 싶어져서 여기서부터는 발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현상으로 일어난 불을 찾아낸 것이 발견. 그리고 이 불을 사용하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어내는 게 발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 교수님, 인류 최초의 발명은 그렇다면
발명인 불을 만들면서 시작된 거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글쎄요, 인류 최초의 발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어렵죠. 어쨌든 뭐 불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을 찾아낸 것이던 나뭇가지를 들어서 그걸 도구로 이용하기 시작했건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네.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것도 이제 발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언어의 발명이라는 언어. 측면이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죠. 왜냐하면 네. 이 언어 또는 문자 이제 이런 것들이 발명이 되면서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고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지식이 축적이 가능해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아. 그래서 문자가 발명된 이후부터 인류 문명이 이제 급속하게 발달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그 시대에도 기하학이라는 새로운 지식을 이용해서 그 이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건축물들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헬레니즘 시대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시대에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의 가장 기포 초보적인 형태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늘 발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날이니까 이 특허라는 제도가 언제 처음 생겼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네. 맞아요. 최초의 특허 개념은 1474년에 이탈리아의 베니스 지역에서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특허의 기본적인 요건들, 그러니까 어떤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을 인정할 것인가, 대표적으로는 실용성이 있어야 되고 신규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었던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특허권을 주면서 이제 얼마만큼 그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라는 항목들도 이미 15세기 베니스 특허법에 이제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특허의 개념이 상당히 오래됐네요. 그러니까요. 오.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만족돼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세 가지가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중세에 들어서는 또 어떤 발명품들이 출현이 됐을까요? 화약과 나침반 같은 발명이 소개가 되면서 중세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되죠. 네. 사실은 이것들은 다 동아시아에서 발명이 된 것이긴 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서양으로 전해지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무거운 갑옷을 입은 기사들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게 됐고, 나침반도 먼 거리로 항해를 가능하게 해줘서 잘 아시는 뭐 콜럼버스의 항해라던가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는 특히 18세기의 산업혁명과 함께 발명의 양도 엄청나게 늘고 발명품의 성격도 매우 복잡하게 바뀌게 됩니다. 아주 복잡한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이 발명이 되고 그것들이 특허를 얻게 되죠. 그래서 특허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특허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발명가들은 자기의 발명을 공개하기를 꺼리게 됩니다. 특허권이 보장이 돼야 지식이 공개가 되고 유통이 되면서 이제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영국에서는 1623년에 최초의 성문화된 글로 남은 특허법인 전매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미국과 프랑스 등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법을 18세기 말이면 제정하게 됩니다. 19세기 말이 되면 그 전까지 없었던 전혀 새로운 분야의 기술들이 생겨나게 되고, 특히 20세기에 오면은 컴퓨터와 같은 정보통신기기가 생기면서 발명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정말 물건들이 발명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학적 원리와 기술적 아이디어의 만남, 바로 발명인데요. 어떤 발명은 세상을 확 바꾸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발명품, 최 교수님은 어떤 걸 가장 꼽으시겠어요? 발명가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에디슨. 분입니다. 이 에디슨이라는 인물은 평생에 걸쳐가지고 1000개가 넘는 이제 특허를 받았는데요. 1000개요. 특허를 받은 것만 1000개. 네, 그렇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093개라고 합니다. 거의 매주 하나씩 이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숫자거든요. 정말 발명 왕이라고 불릴만 하네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에디슨의 여러 가지 발명품들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전구? 예, 전구가 아마 가장 유명하고 많은 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요. 뭐 영삭이라든지 영삭이. 축음기라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발명품들을 내서 우리의 생활의 편의와
어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전구라는 것이 에디슨 이전에는 없었는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디슨 이전에도 당연히 전구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다. 그 개념 자체는. 그러면 이제 에디슨이 유독 전구의 발명가로 알려진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에디슨이 만들어낸 전구가 전기를 많이 쓰지도 않고 뭐 이제 이런 경제성이 있는 전구를 개발했다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에디슨이 했던 일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전구의 뒤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을 만들어내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한 회사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에디슨 이후에 전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전기 제품이 발명이 되었고, 이제 그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인류는 여러 가지 편의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파급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전구가 있었기 때문에 낮을 넘어서도 밤에도 인간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고, 지금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게 전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발명이란 게 참 멋진 일이지만 실제로 쓰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디슨의 전구는 단순한 발명을 넘어서 이 전구가 실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모든 시스템까지 고려한 실용적인 측면까지 잡았다. 이 점에서 에디슨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다시 한번 위대함을 느낍니다, 저희가. 인류를 바꾼 위대한 발명품의 하나로 많은 과학자들이 꼽는 걸 보면 바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바퀴. 김 교수님, 이유가 뭘까요? 바퀴에 관련된 유물들은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초창기에는 바퀴가 전면적으로 사용이 되진 못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바퀴가 작으면 뭐 굴러가는데 큰 소용이 없겠죠. 무거운 짐을 싣지도 못하고. 바퀴가 커지면 한 번 굴릴 때 좀 많이 갈 수 있고 그렇죠. 무거운 짐도 실을 수 있는데 바퀴 자체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해결된 것은 바퀴 살이 등장을 하면서인데요. 바퀴 살이 바퀴의 바깥 부분과 연결을 해주는 구조인데,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바퀴의 무게를 훨씬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네. 이런 바퀴살을 이용한 바퀴가 만들어진 것이 대략 기원전 2000년경이라고 하는데, 바퀴를 이용해서 짐을 나른다던가 또는 뭐 전쟁에 사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쓰임새가 알려진 것이죠. 당연하게도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동차라던가 이런 것도 다 바퀴가 없으면 애초에 생각하기 힘든 발명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발명품들을 살펴보면은 공통적으로 이 발명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최 교수님 혹시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개별 글자를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활자를 이용해서 인쇄를 하는 방식이 이제 역사적으로 어느 순간에 등장을 했는데, 이런 종류의 이제 활판 인쇄술이 시작이 되면서 변한 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책 또는 인쇄물을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됐죠.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손으로 책을 베껴 쓰는 과정에서 오류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식이 축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왜곡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네. 내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들 알려져 있듯이 한반도에서 최초의 금속 활판 활판. 인쇄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뭐 직지 신체 요절이죠. 네. 네.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15세기 초중반 무렵에 구텐베르크가 이제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기를 발명을 하게 되면서 서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변동을 촉발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고, 대표적으로는 성경을 인쇄를 했다고 하죠. 인쇄기를 처음 발명한 이후에 처음으로 만들어낸 책이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사람들이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신의 목소리를 직접 느낄 수 있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이 한창일 때 사람들의 이 지식인 향상을 위해서 금속 활자로 많이 찍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기를 시점으로 많은 지식을 알게 되고 지식인으로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위대한 발명품을 정말 발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재미있는 게요. 위대한 발명품 중에 실수해서
우연히 나온 것도 많다고 합니다. 김 교수님,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전에 그 실수에서 나온 발명이라는 말을 조금만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는 중에 나온 실수라는 점을 완전히 뜬금없이 나타나는 실수는 아니라는 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노력하던 중에 나온 실수 중에 유명한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페니실린의 발견, 발명. 이것은 뭐 발견이기도 하고 발명이기도 합니다. 페니실린은 인류가 최초로 만들어낸 항생제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 감염성 질환의 많은 것들, 매독이라던가 폐렴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걸리면은 다른 방법이 없이 그냥 운이 좋게 면역으로 이겨내면 살고 아니면 죽고 이런 것밖에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명하면서 지금은 감염성 질환으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죠. 포도상구균을 기르던 배양 접시를 그냥 이렇게 방치해 놓고 휴가를 갔다 와 보니까 곰팡이가 들어 있는 거예요. 부주의한 사람은 아이고 배양 접시에 하나 버렸네 하고 그걸 닦아 버렸을 테지만 곰팡이가 있는 주변이 포도상구균이 못 자라고 이제 깨끗하게 좀 녹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곰팡이가 내놓는 어떤 물질이 이 균을 죽이거나 균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고 이제 이것이 발견이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푸른 곰팡이에서 항생물질을 추출해내서 제품으로 만든 것이 이제 페니실린의 발명.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실수라는 것은 결국 배양 접시를 방치해놓고 간 것이 실수지만 실수가 불운으로 끝나지 않고 위대한 발명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우리가 그 노벨상으로 잘 알고 있는 알프레드 노벨 역시 실수를 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위대한 발명을 이룬 걸로 유명합니다. 최 교수님, 노벨은 어떤 실수를 한 거예요? 알프레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걸로 알려져 있죠. 네. 노벨이 했던 실수는 화약의 원료인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던 중에 우연치 않게 손을 베게 됐다고 해요. 이제 콜로디온 용액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거를 발라서 이제 상처에 이제 지혈을 하고 그 상태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을 이용한 실험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손에 이제 그 콜로디온 용액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을 이제 다루게 되면 두 물질이 섞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현상을 이제 이용을 해서 노벨은 두 가지 물질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젤리 형태로 만드는 데 성공을 하고 이 젤리 형태를 잘 포장을 해서 이제 폭약으로 만들게 되면 굉장히 큰 폭발력을 가진 폭약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젤리 상태의 물질을 폭파 젤라틴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기존 다이너마이트의 약 3배 정도의 폭발력을 가진 그런 물질이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인류의 문명을 이끌고 세상을 바꾼 발명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뛰어난 발명품이 많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수많은 편리함은 옛 선조들의 지혜와 발명 정신이 축적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밑바탕이 된 역사 속 위대한 발명품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루는 24시간, 일주일은 7일, 1년은 365일. 지금이야 당연하게 아는 사실이지만 표준 시간이 없던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시간을 알 수 있었을까요? 세종대왕이 애민 정신을 담아 1434년 처음 선보였던 우리나라 최초의 공중 해시계 앙부일구입니다. 하늘 우러러볼 앙자에 가마솥 부, 해 그림자를 뜻하는 일구를 붙인 앙부일구는 태양 운행을 완벽하게 재현했는데요. 솥 모양의 그릇 안쪽에 24절기를 나타내는 눈금을 새기고 12지신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 시각을 표현했습니다. 세종은 이렇게 만든 앙부일구를 백성이 많이 모이는 종로 해정교와 종묘 앞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생업에 종사하는 백성들이 시간과 24절기를 스스로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럼 해가 진 밤이나 흐린 날에는 어떻게 시간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빛이 없어도 작동하는 첨단 물시계, 자경루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종을 울린다는 뜻을 담고 있는 자경루는 앙부일구를 만든 천재과학자 장영실의 또 다른 걸작으로
무려 10여 년에 걸쳐 완성됐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물만 가지고도 시간을 알릴 수 있었던 걸까요? 자경루는 일정한 물의 흐름을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는데요. 물을 대는 항아리에서 일정한 속도로 물을 흘려보내 구슬과 12지신 인형을 움직이면 이 인형이 종과 징, 또 북을 쳐서 백성들이 시간을 쉽게 알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조선판 알람 시계였다고나 할까요? 여기서 돌발 퀴즈 나갑니다. 10,000원짜리 지폐 뒷면엔 무엇이 그려져 있을까요? 바로 장영실의 대표 발명품인 천문 관측 장비 혼천입니다. 찬란하게 꽃피웠던 조선의 과학, 그 중심엔 천문학이 있었는데요. 조선에선 하늘을 읽는 것은 곧 세상의 이치를 아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천체의 움직임으로 시간과 날짜를 구분하는 역법이 아주 중요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역법을 받아서 사용했는데 이게 조선의 형편과 맞지 않았던 거죠. 세종은 곧바로 독자적인 역법 편찬을 명령했고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조선만의 달력, 칠정산이었습니다. 왕조의 정통성 확립과 농업 생산량 증대를 위해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을 수정했죠. 드디어 조선도 백성들을 위한 조선만의 하늘을 얻게 된 겁니다. 서양보다 훨씬 앞선 발명품도 있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지금은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보존돼 있죠. 줄여서 직지라고도 하는데요. 이 책은 고려 말에 국사를 지냈던 백운 스님이 선불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이야기를 모아 만든 책입니다. 직지가 인쇄된 때는 1377년. 서양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인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보다 78년 앞서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록으로만 존재가 알려진 우리의 또 다른 금속 활자 인쇄본, 고금상정 예부는 구텐베르크보다 무려 200년 이상 앞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금속 활자가 발명되기 전까지 책은 아주 희귀한 물건이었는데요. 특히 서양에서는 책을 만들 때 양피지를 썼기 때문에 책은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매우 귀한 것이었죠. 금속 활자가 발명되고 인쇄 기술로 책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자 인류 문화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지닌 지식과 지혜를 빠르게 공유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적인 발명품이 조선시대에 등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글이자 세계 문자 사상 가장 진보된 글자로 평가받는 우리의 한글입니다. 세종대왕 25년인 1443년에 완성된 훈민정음은 3년의 시험 기간을 거쳐 1446년에 반포됐는데요. 한글 창제로 우리는 문자가 없어 남의 글자인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중국어 문법에 맞춰 쓰던 불편에서 벗어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오늘날과 같이 문화, 경제, 정치 등 각 분야에 걸친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됐죠. 우리나라 역사 속 발명품을 통해 우리는 선조들의 놀라운 지혜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애민정신과 과학자들의 창조정신이 만들어낸 특급 콜라보. 그 덕분에 우리 역사에서 과학이 찬란히 꽃피울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네, 우리나라 역사를 바꾼 발명품들 여러 가지를 봤지만 한글처럼 정말 우수한 문자가 우리나라에서 탄생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저도요. 이 한글 쓸 때마다 이 감사한 마음을 다시 되새겨야겠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핸드폰이나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걸로 한글을 많이 사용하는데 옛날에는 타자기를 주로 썼잖아요. 한글 타자기는 언제 발명된 걸까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한글 타자기는 1914년쯤에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글 타자기를 만드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는데요. 일단 1914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한글로만 쓴 문서를 대단히 어색하게 여겼습니다.
다 한자를 섞었었기 한자가 때문이고 많죠. 그래서 한글만 찍는 기계를 만들어도 사실은 수요가 많지가 않았고요. 또 하나는 그때까지는 이제 한자도 섞었었지만 세로 쓰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로마자 가로 쓰는 타자기를 개조해서 세로 쓰기가 되는 타자기를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45년 이전에 광복 이전에 개발된 한글 타자기는 다 세로 쓰는 타자기였는데요. 어떻게 세로 쓰는 타자기가 만들어지느냐면 가로 쓰는 타자기를 그대로 개조해서 쓰는데 글자들이 옆으로 누워 있어요. 그러면 네네. 사실은 누워 있는 글자가 쭉 찍히고 나중에 이 종이를 90도 예. 돌리면 새로 쓰는 문서가 그런 됩니다. 방식. 예. 사실은 그렇게 편하진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이제 1914년에 이원익이라는 분이 한글 타자기를 최초로 만들고요. 1934년에는 송기주라는 분이 역시 또 한글 타자기를 만듭니다. 광복 후에 우리가 한글을 좀 더 자유롭게 쓰게 되면서 한글 타자기가 다시금 성장을 하는데요. 1949년에 조선 발명장려회라는 곳에서 한글 타자기를 공모하게 되는데 이때 입상한 타자기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공병우 타자기입니다. 김병호 타자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세로 쓰는 타자기가 아니고 드디어 이제 최초로 가로 쓰고 가로 읽는 그런 타자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명된 발명품이 뭐가 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김치 냉장고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발명이 됐다고 하는데 냉장고도 우리 생활을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죠. 냉장 기술의 등장이라는 것은 사실 인류 문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도 합니다. 냉장고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꽤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는 식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냉동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훨씬 더 오랫동안 이제 보관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마련이 됐죠. 신선식품을 장거리 운송을 할 수 있는 냉장 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무역도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요. 이런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사회문화적인 변화도 동시에 이제 일으킨 것이죠. 김치냉장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초의 김치냉장고는 1984년도에 금성사, 그러니까 지금의 LG전자에서 출시한 김치냉장고가 한국 최초의 김치냉장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김치라는 것도 김치냉장고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보관을 했을 것이냐라는 게 이제 장독대. 문제겠죠. 그러니까 장독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김치 보관 방식이죠. 네. 그래서 땅에다 묻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19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한국인들이 농촌 지역을 떠나서 도시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산업화에 따른 변화였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특히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 인구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 살게 집을 되고.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높은 고층으로 이제 아파트를 조금씩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파트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 장독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베란다에다가 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 베란다에다 김장독을 놨을 때의 문제는 베란다는 기본적으로 햇볕이 굉장히 잘 드는 그런 방향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김치가 이제 금방 이제 쉬게 익어버리는.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인지가 되고 있었고 결국에는 이제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이 문제를 냉장고라는 새로운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제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김치 냉장고로 이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발명품들도 눈여겨볼 게 정말 많네요. 대한민국 자랑스럽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발명의 날을 맞아서 인류의 문명을 바꾼 발명품부터 우리 주변의 발명에 관한 이야기까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많은 제품에 과학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것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김 교수님,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까 바퀴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과도 비슷한 도르래 얘기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르래는 둥근 바퀴에 줄을 감아서 물체에 힘을 주는 방향을 바꾸거나 또는 이제 힘의 크기를 줄이거나 그런 용도로 씁니다. 운동하러 가시면 그 헬스장에 있는 운동 기구들도 보시면 다 줄 잡아당기는 네, 것들이 맞아요. 다 도르래로 연결이 돼 있죠. 뭐 엘리베이터 같은 데도 사실은 다 도르래가 들어가 있는데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장치가 필수적인 거죠. 이 엘리샤 오티스라는 사람이 안전장치를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것은 이제 톱니바퀴를 몇 개를 조합해서
톱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그런 장치가 달려 있어서요. 오티스는 이것을 아주 충격적인 방법으로 대중들에게 공개를 하는데 1854년에 뉴욕 박람회가 열렸는데 자기가 개발한 엘리베이터를 타고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줄을 끊어버립니다. 어머나. 너무 파격적이에요. 깜짝 놀랐겠죠. 네. 그런데 이제 안 떨어진 거죠. 아. 톱니바퀴가 걸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믿고 탈 수 있는 안전한 물건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엘리베이터가 대중화가 됩니다. 오늘날은 이제 거기서부터 한 160년이 지났으니까 고층 건물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본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빠르고 또 뭐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추가됐죠. 네. 근데 사실 이런 간단한 발명들이 모여서 역시 오늘날의 그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발명에 얽힌 에피소드를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네요. 발명에도 어떤 법칙이나 방법이 있지 않을까? 김 교수님, 이것만 잘 활용하면 누구나 발명할 수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만 알고 있으려고 그랬는데. 알려주세요. 예, 뭐 발명이라고 하면 근면 성실함이 있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발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고요. 저희 일단 솔빈 씨랑 저는 준비는 됐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무조건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미 존재하는 것을 살짝씩만 바꿔줘도 사실은 새로운 발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발명품들이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더하기, 빼기, 그리고 크거나 작게 만들기.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더하기라는 것은 이미 있는 물건에 뭐 또 다른 물건을 합하거나 또는 이제 기능을 더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장 간단한 걸 생각하자면 이제 연필 끝에 지우개를 붙이면 새로운 발명품이 되는 거죠. 지우개 달린 연필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같은 것도 더하고 더해서 전화기이지만 뭐 그것으로 카메라를 인터넷도 할 수 쓰죠. 있고 카메라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빼기라고 하면 어떤 불편하거나 거추장스러운 부분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물건의 효용이 높아지게 되는데 아까도 연필 얘기를 드렸으니까 뭐 연필 예를 하나 더 들자면 연필이 참 좋고 편리한데 책상에 놔두면 자꾸 어디로 굴러간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굴러간다는 성질을 빼는 거죠. 육각형이나 사각형으로 단면을 바꾸게 되면 이제 안 굴러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드는 경우인데 바람개비는 작게 만들면 그냥 장난감이지만 이것을 크게 만들면 뭐 물레방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풍차가 될 수도 있고 풍력 발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간단한 원리들이지만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 또 이제 새로운 시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더하기, 빼기, 크게, 작게 하기. 세 가지 법칙.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에서 우리가 생체 모방 기술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근데 이런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 혹은 생명체를 보고도 여러 가지 발명이 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장미 넝쿨을 보고 철조망을 만든다든지 혹은 우엉 가시를 보고 벨크로 그 짝 붙는 애를 만든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 교수님, 혹시 또 다른 발명 기법이 있을까요? 보통 역지사지라는 표현이 있죠. 역지사지. 그러니까 남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남의 입장이 되어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떠오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체적으로 좀 불편하신 분들을 생각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떠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의족이라든지 휠체어라든지 여러 이제 장애 기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기술들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은 물론 장애인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것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예로 겨울에 이렇게 귀마개가 달린 모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군밤 모자. 그것도 이제 그 누군가가 발명을 했을 텐데요.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타는 어머니를 가진 초등학생이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오. 자기가 이제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네. 위한 마음이 이제 그 발명품에 이제 반영이 돼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초등학생 얘기하시니까 횡단보도에 언제부턴가 그 남은 초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초등학생이 예, 개발한 그것도 거예요. 초등학생이 발명을 했다고 하는데 네. 심지어는 그 전국 과학 경진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발명이라는 것이
작은 생각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좀 배워야겠어요. 항상 제가 아는 게 없어서 특허를 낼 수 없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발명에 당장 뛰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겠어요. 네, 발명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아니다. 거 항상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자, 발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발명에 대한 권리, 특허입니다. 발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발명에 대한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특허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특허라는 제도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허는 발명과 뗄 수 없는 관계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특허 제도란 발명, 즉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특허는 어떻게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장려할 수 있을까요? 특허는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오늘은 특허 제도의 취지와 역사적인 전개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발명가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서 특허청에 출원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허청은 이렇게 출원된 내용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이를 출원 공개 제도라고 합니다. 특허 출원을 공개하는 이유는 제3자가 중복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후에 특허청에서는 출원된 특허를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 신규성 그리고 진보성이라는 기준에 부합하는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을 설정 등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특허를 받은 발명가는 출원 일로부터 20년 동안 해당 특허권을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발명가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 행사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발명가가 만들어낸 새로운 기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보장함으로써 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원 공개 제도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3자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를 공개함으로써 후속 발명이 지속해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특허 제도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사용권을 보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내용을 널리 알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측면 모두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최대한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진 것입니다. 특허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패턴트는 라틴어의 파테레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공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어원에서부터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를 널리 퍼뜨린다는 그 취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특허는 이탈리아의 건축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1421년 피렌체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브루넬레스키는 무거운 대리석을 옮길 수 있게 해주는 기중기를 발명했는데 이에 대해서 3년 동안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받았죠. 이후에 16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국왕이 특허권을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근대적인 특허 제도가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특허법은 1790년에 처음 제정되었고 1836년에 대폭 개정이 되었습니다. 미국 특허 제도의 고도화는 똑똑한 사람들이 발명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하는 배경이 되었고 이후 미국의 특허 출원이 급증하게 되면서 19세기 후반 미국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위대한 발명가로 손꼽는 인물 대부분이 바로 이 시기에 활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기를 발명의 황금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토마스 에디슨, 니콜라 테슬라, 라이트 형제 등이 이 시기에 활동했던 잘 알려진 발명가들입니다. 이렇듯이 특허 제도는 역사적으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촉진하고 장려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발명가들이 자신이 만들어낸 새로운 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아이디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해당 사회의 기술 변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동안 수많은 발명가와 연구자들이 특허 제도에 힘입어 새로운 기술적 아이디어를 냈고, 그것을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만한 발명이 속속 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발명의 힘은 한 국가의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 경제 강국들을 보면 일찍이 발명의 중요성을 알고 발명 교육에 힘쓴 나라들이 많은데요. 김 교수님,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실제로 이제 발명을 진흥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이것으로 뭐 국가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을 받은 나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전쟁의 피해를 극복하고 다시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 발명 교육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독일도 발명 교육의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특히 이제 스웨덴의 발명 교육 프로그램인 피넛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메이드 인 germany라고 제품에 써 있으면 무한 신뢰가 가잖아요. 맞아요. 독일에서 만든 제품들이 그만큼 퀄리티가 우수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기술성도 결국에는 과학 교육이 뒷받침됐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독일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관련된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초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대학생들이나 이제 전문 연구원들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제 독일 안에서 이제 국가적 지원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교육의 순환이 진행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과학기술 분야에 굉장히 그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정책적인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웨덴 얘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요. 스웨덴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발명 정신을 꼽기도 한다면서요? 스웨덴은 18세기 말까지만 해도 인구의 90%가 농업에 종사했는데 빈곤 인구도 많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급속하게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유럽의 주요 공업국의 하나로 한 100년 만에 완전히 모습을 바꾸게 됩니다. 19세기 말에 소위 말하는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전에 아예 없었던 산업 분야들이 생겨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전기 산업입니다. 네. 전기와 관련된 산업인데 전기 산업과 같은 이 새로운 산업이 열릴 때 후발 국가들한테도 기회가 많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스웨덴도 이때 좋은 기회를 잡아서 많은 발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경제의 체질이 바뀌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얘기만 했네요. 우리나라도 과학이나 발명 교육에 집중하고 있나요, 김 교수님? 예, 물론입니다. 그 일제강점기에 한글로 나온 신문들을 보면 일반인의 발명 활동을 장려해야 된다는 기사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게 말하자면 소위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인데요. 왜냐하면 조선총독부가 고등교육에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과학기술 교육에는 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학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도 마땅치 않은데 과학기술이 중요한 것은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 누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명은 사실 막 어떤 체계적으로 과학 지식을 쭉 쌓아 올리지 않더라도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발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동아일보라던가 이런 데서 발명을 장려하는 글을 여러 차례 씁니다. 이 광복 후에도 우리나라의 과학교육이 이제 제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실은 이제 8, 90년대 이후에야 우리가 오늘날 보는 것 같은 수준 높은 과학 연구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이의 기간에도 역시 발명에 대한 강조가 여러 차례 이루어집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1994년에는 발명진흥법이 제정이 되고 이것으로 이제 발명이 어떤 법률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발명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 이것이 2022년에 일부 개정이 돼서 발명 교육이 이제 교육의 제도 안으로 조금 더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발명 교육인 것 같은데요. 국내 발명 문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도 더욱 앞장서겠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핫한 과학 뉴스를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과학이쓰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이쓰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국내 첫 초소형 군집 위성 네운셋 1호가 우주에 무사히 안착했습니다. 초소형 군집 위성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을 고빈도로 정밀 감시하고 국가안보 및 재난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1호는 내후년과 2027년에 추가 발사될 초소형 군집 위성 10대의 선발대로 점검이 마무리되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지구 관측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약 500km 상공에서 해상도 흑백 1m급, 컬러 4m급의 광학 영상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총 11대의 위성이 군집 형태로 운영되면 한반도를 하루 3번 이상 관측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번 위성 개발을 계기로 국가 우주 안보에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 역량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기계연구원이 국내 최초로 흙길도 자율주행으로 달릴 수 있는 고성능 환경인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눈과 비, 주행 중에 튀는 흙탕물을 장애물로 인식해 멈춰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물체의 밀도 등을 기반으로 작은 신호를 빠르게 제거하는 센서 신호 보정 기술이 적용돼 거침없이 질주할 수 있습니다. 또 센서 보호와 세정 모듈 기술을 통해 센서 표면에 튀는 흙탕물도 세척액으로 실시간 닦아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은 관련 국내 기업에 이전돼 거친 길을 자율주행으로 달릴 다양한 차량에 활용될 전망인데요. 무인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날이 성큼 다가와 있다는 게 실감나네요.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네, 주변의 사소한 물건들도 다시 보게 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어요? 발명의 역사가 곧 인류의 역사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더 훌륭한 발명가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함께 해봤습니다. 예, 저도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최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예, 저도 발명과 특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인간의 어떤 편의를 더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발명품들이 속속 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분 오늘 흥미로운 이야기 많이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